1986년 에일리언 2, 1991년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1997년 타이타닉, 2009년 아바타, 이처럼 희대의 명작을 계속 만들어낸 최고의 명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리고 지난 2022년 12월 14일 아바타 2편 물의 길을 무려 1편 이후 13년 만에 공개. 뛰어난 영상미에 대한 극찬을 받으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존 카메론 영화들과 달리 허점이 많은 스토리, 거기다 늘어지는 전개, 이에 실망하고 또 지루함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으며,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분석했었죠. 물론 그로 인해 머프이식이 영알못이네 라는 비난도 들었지만, 뭐 저 역시 그저 일개 영화 팬일 뿐 영화 감상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I love you too, sweetheart. 하지만 이건 좀 아닌데 라고 느껴졌던 의견들, 아바타는 머리를 비우고 영상미만 봐야 한다, 나아가 아바타 1편도 스토리가 엉망이었다, 카메론 영화는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다 등등. Fuck you, asshole. 물론 이 같은 의견은 소수일 테지만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하고 싶었죠. 네, 카메론 감독의 스토리는 분명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것이 절대 치밀하지 않다는 뜻도, 또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깊이감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카메론의 내러티브는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벽주의자다운 치밀함과 깊이감을 가지고 있죠. I see you. I see you.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론의 대표작 에일리언 2, 터미네이터 2,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 이 4편을 통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러인지, 나아가 아바타 2편 물의 길 스토리는 왜 엉망이 되었는지, 이름하여 카메론의 사라진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들리 스콧에 의해 탄생한 에일리언 1편, 외계인 호러라는 특이한 장르였지만 1979년 단 $10,000,000 제작비로 무려 $2억 수입이라는 대박 흥행과 함께 역사에 남을 명작이 되었죠. 그리고 속편을 맡게 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어차피 비슷한 방식으로는 잘해야 본전이었고, 이에 에일리언 군대와 인간 군대의 대결로 스케일을 키워 본격 외계인 블록버스터로 장르와 스토리를 변경합니다. 헌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엘렌 리플리의 존재. 1편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고 겨우 살아남은 그녀가 또다시 악마들이 가득한 불구덩이, 즉 LV-416 행성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전개. 당연히 절대, 네버, 때려 죽여도 안 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 카메론도 이 부분을 섬세하게 다뤘으며, 그래서 복직을 비롯한 회사의 달콤한 제안에도 미쳤다고 거길 다시 가? 라는 듯 완강히 거부하는 리플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I said no, and I mean it. 그리고 여기서 감독은 트라우마와 딸의 죽음이라는 설정을 넣어 스무스하게 리플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Her 11th birthday. 그러니까 매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선택지는 둘. 평생 악몽에 시달리던가 아니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던가였으며, 그리고 수면 포트에서 5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딸의 부재. 따라서 현재 그녀의 삶은 고통만 가득한 지옥. 그렇기에 악몽에 시달리며 의미 없이 살기보다 결국 에일리언을 쓸어버린다는 전제하에 작전에 동참하죠. Okay? Just tell me one thing, Burke. You're going out there to destroy them, right? Not to study. That's the plan. You have my word on it. All right, I'm in. I think 나아가 딸을 잃은 그녀였기에
홀로 살아남은 유트에게 모성애를 갖게 된다는 건 역시 자연스러웠으며 Wait! No, you don't. It's okay. You're gonna be alright now. 또이는 2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됩니다. 즉, 리플리가 대활약을 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 왜 그녀가 목숨까지 걸어가며 그토록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공감되었고, 나아가 파워로더를 타고 퀸 에일리언에게 맞서는 액션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며 Get away from her, you bitch! 단순 인간 대 외계 생명체의 맞대결이 아닌 인간 엄마 대 외계인 엄마라는 모성의 충돌, 이처럼 아주 신박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2편 역시나 1편에 버금가는 호평 및 흥행으로 속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뛰어넘어 속편의 제왕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터미네이터는 구상에서부터 각본 연출까지 카메론이 모두 맡았던 작품으로, 그래서 속편을 제작한다는 것은 마치 과거 나와의 싸움인 셈이었고, 그 결과는 채널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1편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카메론 감독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죠. 따라서 명실상부 속편의 제왕으로 등극. 그리고 이는 혁신적인 CG 기술로 매우 신선하며 독창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냈던 이유일 테지만, 그와 함께 이면을 떠받치고 있는 스토리 역시나 엄청 뛰어났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그 첫 번째 호평 요소는 바로 1편의 빌런이 2편의 히어로로 돌아왔다는 반전 스토리에 있었습니다. Get down. 이게 뭐 그리 대단하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1편에 이어 내용을 모르고 본다면 존과 사라 코너의 반응처럼 충격적,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존 코너와 터미네이터의 독특한 관계. 존 코너는 보호받는 대상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절대 수동적인 건 아니었으며, 오히려 터미네이터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면을 많이 보였죠. Priority. You fuck you! She's a priority to me!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적인 감정과 도덕적인 면을 알려주는 등 로봇과 인간이 서로 교감. Why do you cry? You mean people? Yeah. I don't know. We just cry. I know now why you cry. 결국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로 발전하기에 마지막 터미네이터의 희생이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즉, 카메론이 이끌어낸 감성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전 액션 영화들이 단순 성과 악의 대결 양상이었던 것과 비교해 터미네이터2는 새로운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감성적인 면을 자극,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었죠. 나아가 평범하고 겁 많던 사라 코노의 변화된 모습도 인상적이었으며, 또 심판의 날을 막기 위해 과학자 마일스를 죽이려 했으나 결국 인간적인 갈등으로 주저하는 장면은 특히나 공감되었던 연출이었습니다. Shut up! Shut up! Shut up! It's all your fault! 나아가 이 영화는 존 코너의 탄생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 또 T-800을 파괴함으로써 미래가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미래는 바뀌지 않고 다른 평행 우주가 생길 뿐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 즉 타임 패러독스의 질문들을 품고 있기에 더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토리였죠. 그리고 원래 카메론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엔딩이었지만, 이는 제작사의 반대로 극장판에서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나오지 말았어야 할 그지 깽깽이 후속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2편까지였다면 정말 완벽했던 스토리. Hasta la vista, baby.
타이타닉은 실제 1912년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잭과 로저의 사랑 이야기를 조합한 스토리, 즉 픽션과 논픽션이 결합된 이야기로 처음엔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재현 부분이 조명받았지만 사실 영화 속 내용은 주인공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줄을 이뤘기에 재난 영화를 소재로 한 로맨스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카메론 감독은 이 러브 스토리를 더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백발의 할머니가 된 로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합니다. It's been 84 years, and I can still smell the fresh paint.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 로즈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17세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아련함을 101세까지 이어왔고 또 해소한다는 설정을 넣어 대단원의 마지막에 추억의 목걸이를 잭에게 선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이타닉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을 만큼 매우 치밀했던 연출이었죠. 또 다르게 보면 그토록 목걸이를 찾던 사람들을 속이고 더불어 관객들마저 속인 좀 발칙한 반전 스토리였기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론은 잭과 로즈의 만남과 그들의 배경 설정에도 큰 공을 들였는데, 처음에는 자살 소동이 계기가 되어 만나게 되지만 그 뒤 둘을 자연스레 이어주는 핵심 장치로 그림이란 설정을 넣게 되죠. 그러니까 피카소를 수집할 만큼의 안목이 높았던 로즈가 They certainly were a waste of money. The difference between Cal's taste in art and mine is that I have some. They're fascinating. Logic. What's the artist's name? Something Picasso? Something because. 우연히 잭의 그림을 보게 되며 단번에 그의 재능을 알아본다는 것. Wow. You have a gift, Jack. You do. You see people. 여기서 또 한 번 더 모네를 언급하며 공통 관심사를 넣는 등 더 자연스럽게 둘을 연결합니다. Monet. Do you know his work? Of course. Look at his use of color here. Isn't he great? I know. It's extraordinary. 즉, 신분이 낮은 잭에게 로즈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나아가 누드화를 그리며 빠르게 둘을 가깝게 만드는 등 그림이란 연결고리는 타이타닉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로 작용했죠. 거기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던 로즈가 자유분방한 잭을 만나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스토리까지. 이처럼 영화는 흔하디 흔한 러브스토리에 타이타닉 침몰, 목걸이, 그림, 자유, 이 네 가지 소재를 엮어 치밀하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빛나는 배우들의 외모와 신들린 연기까지 더해지며 희대의 명작이 될 수 있었죠. 아바타는 터미네이터와 타이타닉에서도 그랬듯 과학기술 문명의 이기를 경고하는 카메론의 주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에 대비되는 원시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었기에 이상향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터치한 영화였습니다. 헌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영화는 늘 과학기술 남용과 인간의 욕심에 대해 경고하지만 그 누구보다 카메론 자신이 최첨단 기술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죠. It's a 9-axis motion control system, silent, fast, and it weighs 28. 아무튼 아바타의 큰 줄거리는 이런 발전된 문명에서 낙오되고 또 정체성을 잃어가던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우연히 판도라 행성으로 가게 되어 아바타를 조종, 나아가 원시부적 나비를 만나 그들의 삶에 동화된다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많은 앞서 설명했던 스토리가 단순하다 해서 절대 허술한 건 아니었으며
제이크가 나비족이 되는 과정을 매우 개연성 있게 풀어나갔죠. 그러니까 아바타를 통해 다시 걷게 된 제이크의 기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나비족에 대한 자세한 묘사,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 나아가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어가는 주인공, 그리고 언업테늄을 얻기 위한 인간들의 무자비한 파괴 행위까지. 따라서 왜 제이크가 인간들에 대항해 싸우게 되는지, 왜 결국 나비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지, 나 같아도 제이크와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공감대를 잘 이끌어낸 스토리였습니다. 헌데 2편 물의 길은 뛰어난 영상미에 비해 왜 스토리의 허점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왜 완벽주의자 카메론다운 치밀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바타는 당초 2009년 1편 개봉 뒤 2, 3편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개봉해 3부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 한두 해씩 미뤄지며 결국 2022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계획이 미뤄진 이유는 부족한 기술력과 대본 수정이라 카메론은 언급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건 이미 1편에서 자체적인 3D 카메라까지 개발할 만큼 높은 기술력을 선보였는데 기술력이 모자르다? 네, 그 이유는 촬영 배경이 지상이 아닌 물속이었기 때문으로 이는 처음부터 2편의 스토리가 물을 배경으로 한다는 설정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왜 물을 배경으로 한 촬영은 어려운 것일까요? 보통 수중을 표현으로 한 영상이라 해도 2018년 개봉한 아쿠아맨을 보면 인물들을 공중에 띄워놓고 촬영 후 주변을 CG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훌륭한 물속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We can do more than just never know defeat. 많은 문제는 이 정도에 만족할 카메론이 아니라는 것. 그는 더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 세트장에 물을 채우고 배우들을 물속에서 프리다이빙으로 연기하게 만들었죠. 안 그래도 수중 촬영은 어려운데 거기다 숨을 참고 연기해야 했으므로 수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은 물론 촬영 장비 역시나 수중용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했습니다. 또 수중보다 수상 장면은 더더욱 어려운데 혹 수면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셨거나 2D나 3D로 그래픽 렌더링을 해보셨다면 이 표현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작업인지 아실 겁니다. It connects all things. Before your birth and after your death. 거기다 멈춰있는 잔잔한 수면도 아닌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의 물은 매우 역동적인데다 그에 따른 빛반사와 그림자도 다양하게 생겨나기에 이를 CG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따라서 여타의 CG 영화들은 수면의 표현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또 표현한다 해도 어둡게 묘사하는데 이는 다 제작비와 제작 시간의 한계 때문. 허나 카메론은 그 어느 영화보다 밝고 생생한 수면의 모습을 그것도 길게 표현하며 이에 많은 제작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말해 흔히 VFX라 불리는 컴퓨터 그래픽 영화들은 기본적으로도 돈이 많이 드는데 특히나 아바타처럼 모션 캡처가 주가 되는 영화들은 배우들의 연기, 애니메이션화, 라이팅 작업, 최종 합성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되죠. 더 나아가 아바타는 생생한 표정 구현을 위해 FACS 시스템이라 불리는 디테일한 표정 재현 방식까지 넣었고 I know one thing. This family is our fortress. 이 또한 촬영 장면에서 알 수 있듯 2편에선 1편 대비 서너 배가 넘는 마커를 찍어 훨씬 더 높은 감도로 진행했습니다. 거기다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초당 24프레임의 2배인 48프레임으로 높여 작업량을 2배로 늘렸으며 스파이더의 신체와 마스크 유리 등 실제라 생각했던 것들조차 전부 CG로 표현.
보이는 화면의 거의 100%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기에 2편 제작비만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이 넘는 역대 1위를 기록하죠. 헌데 문제는 이러한 물의 표현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해양신의 많은 돈과 시간을 분배한 아바타 2편 물의 길은 다른 파트에서 최대한 묘사를 줄일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 첫 번째는 제이크 가족이 오마티카야 부족을 떠나는 부분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토르크 막토에다 부족장인 제이크가 너무 쉽게 오마티카야 부족을 떠나는 모습에 의아해했으며, 또 이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호전적이었던 1편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제이크의 이주 원인이 인간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또 숲은 파괴된다는 스토리였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된다면 1편에서 보인 대규모 전투씬이 필요했고, 이는 또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어야 하기에 과감히 생략. 가족들만 데리고 바다로 옮겨간다는 단순 스토리로 설정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메카이나 부족의 규모. Treat them as our brothers and sisters. 한눈에 봐도 메카이나 부족은 수천의 오마티카야에 비해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그 수는 많아봐야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중요 장면들에서는 그보다 적은 소수만 등장하거나, 특히나 전투씬에서는 모두 다 싸그리 사라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죠. 분명 전투 시작점에는 함께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메카이나 부족. This is our home! I need you with me.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기에 마치 메카이나 부족을 까먹은 듯 그들의 전투씬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즉, 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생략이었고, 그 밖에 나비들을 돕던 툴쿤도 이 한 번의 공격 이후 생략. 그렇게 많던 인간들도 후반 들어 생략. 나아가 시간대도 급전역으로 바뀌며 어두운 화면으로 전환되는 등 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로 전투씬은 너무 허접해졌죠. 그리고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인데 비해 늘어지는 서사, 즉 오부작으로 늘어난 스토리 또한 과도한 제작비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오부작이 넘는 시리즈물로는 분노의 질주나 트랜스포머, 캐리비안의 해적 등 성공한 영화들이 꽤 있는데, 다만 이 영화들은 전편의 성공으로 인한 후속편 진행이었지 아바타처럼 초기에 5편까지 계획을 잡고 시작된 프로젝트는 아니었죠. 헌데 아바타도 최초 구상은 3부작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후 4부작, 그리고 다시 5부작으로 변경되는데, 네, 그건 바로 과도한 제작비를 분산하기 위해 편수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편과 4, 5편 동시 촬영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개별 2편은 본래 한 편 분량의 스토리로 볼 수 있지만 나눠졌고, 따라서 아바타 2편은 뭔가 이야기를 하다만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러니까 막 능력을 각성하기 시작한 키리의 성장 모습이나 또 어머니 그레이스 박사와의 관계, 그리고 스파이더와 커리치 대령의 관계 묘사처럼 3시간 안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후속편으로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다에 대한 묘사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긴 했지만 이에 너무 많은 비율의 제작비가 투입되다 보니 메카이나 부족처럼 생략되거나 삭제된 묘사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 그게 내러티브와 개연성에 많은 허점들을 드러내게 되었죠. 이는 지금까지 속편의 제왕, 완벽주의자라 불리던 제임스 카메론의 모습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라는 매체가 분명 시각적 비주얼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에일리언2,
터미네이터 2, 타이타닉, 아바타처럼 늘 뛰어나고 치밀한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었던 스토리텔러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번만큼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These people are dead, Burke! Don't you have any idea what you've done here? 따라서 오늘의 결론. 영화 포르노의 다름은 내러티브에 있지 비주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Let's hit that damn